주영, 상승. 조종실의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10,000리터의 연료를 실은 보잉 747기가 도쿄의 인구 밀집 지역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추락한다면 반경 300m는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종석에 앉은 사람은 조종사가 아니라 시뮬레이션 게임만 할 줄 아는 미친 납치범이었습니다. 이때 기장은 의식을 잃었고 517명의 생명이 생사의 경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전벨트를 매고 비디오의 자세한 내용을 시청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본 항공 역사상 가장 끔찍한 15분이 될 것입니다. ANA 61편. 하네다 공항으로도 알려진 도쿄 국제공항은 도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타마강 옆 도쿄도 오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간척 확장을 통해 현재 이곳은 일본에서 가장 큰 공항입니다. 스카이트랙스의 연간 세계 최고 공항 순위에서 하네다 공항은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이어 여러 차례 세계 2위 공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네다 공항은 과거 매우 심각한 보안 허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곧 알아볼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1999년 7월 23일, 일본의 여름방학 첫날이자 홋카이도 관광 성수기이기도 한 이날, 많은 승객이 자녀를 데리고 여행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신치토세 공항으로 가는 ANA 61편도 승객들로 10,000원이었습니다. 61편은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ANA 항공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공사 중 하나이며 높은 정시율과 양질의 기내식 서비스로 유명한 5성급 항공사입니다. 그 당시에도 ANA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1편은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61편은 등록번호 JA8966의 보잉 747 광동체 항공기에 의해 운항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조종실이 업그레이드되어 단 2명의 조종사만으로 이 거대한 기체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객실은 2층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대부분의 좌석은 1층에 있었고 2층에는 조종실과 같은 높이의 일부 좌석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50분경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항공편에는 503명의 승객이 탑승했습니다. 보잉 747은 정말 거대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승객 외에 14명의 승무원을 포함하여 총 517명이 탑승했습니다. 승객들이 탑승하는 동안 코가 카즈유키 부기장과 나가시마 나오유키 기장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4세의 코가 부기장은 기장보다 조종 경험은 적었지만 겸손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젊고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51세의 나가시마 기장은 2만 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가진 진정한 항공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직후 ANA에 입사했습니다. 항공에 대한 열정과 본인의 노력으로 나가시마의 경력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한 달 전 그는 막 조종사 훈련 부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또한 그의 남동생도 ANA의 조종사였고 형은 다른 항공사의 조종사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조종사 집안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시마는 전혀 거만하거나 윗사람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가 부기장의 밝은 미래를 칭찬했고 코가는 나가시마의 승진과 급여 인상을 축하했습니다. 조종실 안의 분위기는 매우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 이상한 남자가 기내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가방을 꼭 껴안고 긴장한 표정으로 계속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 번 둘러본 후 그는 2층 통로 근처 5번째 줄 좌석에 앉았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모두 그의 불안한 표정에 주목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니시자와 유지였습니다. 니시자와 옆에 앉은 44세의 남자는 그가 매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시간이 날 때 종이와 펜을 꺼내
자신이 관찰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키 약 170cm의 이상한 남자. 검은 안경을 쓰고 흰색 셔츠를 입고 흰 장갑을 끼고 왼손에는 항상 가방을 들고 있음. 이때 그는 이 기록 노트가 나중에 사건 현장을 재현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11시 21분 탑승이 완료되었습니다. 517명을 태운 보잉 747기가 순조롭게 이륙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분 후 니시자와가 갑자기 일어나 19cm 길이의 칼을 꺼내 들고 천천히 기체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승객들은 모두 이 미친 남자가 자신을 공격할까봐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칼을 가지고 비행기에 탈 수 있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ANA의 보안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때 비행기는 아직 상승 중이었고 자세가 불안정했습니다. 뒤쪽에 있던 승무원은 단지 한 승객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알아차렸습니다. 한 친절한 승무원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상승 중이니 승객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음 1초 후 번쩍이는 칼이 그녀의 얼굴에 겨눠졌습니다. 니시자와가 소리쳤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를 조종실로 데려가, 빨리!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여승무원은 떨면서 일어나 니시자와의 말대로 했습니다. 니시자와가 돌아선 후 다른 승무원이 몰래 조종실에 알렸습니다. 보고를 듣고 기장과 부기장은 재빨리 반응하여 넥타이를 풀고 비행 차트를 편리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사실 항공사들은 모두 이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습니다. 넥타이를 푸는 것은 납치범이 그것으로 조종사의 목을 조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비행 차트를 꺼내는 것은 의심을 살 만한 불필요한 행동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훈련에서는 범인을 자극하지 말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 노력하며 긴장을 완화하고 화장실에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물을 많이 마시게 하라고 언급합니다. 그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밖에서 문을 잠가 제압합니다. 물론 승무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항공교통관제소에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가시마 기장은 부기장에게 비행기 조종을 맡기고 자신은 관찰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니시자와가 여승무원의 등에 칼을 겨누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문 열어! 그 당시 조종실 문은 안에서 여는 것 외에도 밖에서 열쇠로 열 수 있었지만 여승무원에게는 열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조종실 보안 메커니즘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항공사들은 납치범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가정하에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협상만 잘하면 사상자 없이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 전까지 일본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한 공중 납치 사건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여승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나가시마 기장은 조종실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시 33분 문이 열리자 니시자와는 즉시 여승무원을 옆으로 밀치고 조종실로 돌진했습니다. 칼로 기장을 제압한 후 그는 코가 카즈유키 부기장을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조종실의 장비들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에 보잉 747 조종실을 견학한 적은 있지만 아쉽게도 직접 조종해보지는 못했지. 뜻밖에도 그 44세 남자는 관찰하면서 수첩에 계속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납치범을 조종실에 들여보낼 수 있지? 그러면 더 위험한 것 아닌가? 그는 또한 기장이 위협을 받으면서 부기장과 소통하기 위해 손짓하는 것을 보았지만 문이 닫히자 승객들은 더 이상 안의 상황을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니시자와가 소리쳤습니다. 요코스카로 당장 가! 네, 요코스카로 항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기장은 헤드셋을 쓰고 항공교통관제소에 말했습니다.
관제소는 신속하게 응답하며 요코스카로 비행기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홋카이도를 향해 북쪽으로 날아가던 비행기가 어쩔 수 없이 기술을 돌리는 것을 보고 니시자와는 만족스러워하며 이전의 불안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흥분하며 기장에게 말했습니다. 고도를 900m로 낮춰. 그 말은 나가시마 기장에게 식은땀이 흐르게 했습니다. 이륙 후 민항기는 보통 1000m 고도에서 비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00m 고도에서는 건물과 충돌하지는 않겠지만 헬리콥터, 소형 비행기, 심지어 새들과 충돌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마는 매우 망설였습니다. 그는 니시자와에게 잘못 들었는지 물었지만 그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나가시마는 어쩔 수 없이 고도를 낮추고 요코스카 방향으로 비행했습니다. 비행기가 꽤 순조롭게 날아서 대부분의 승객들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곧 비행기는 요코스카에 도착했습니다. 나가시마는 니시자와가 단지 요코스카 공항에 착륙하고 싶어 한다고 했지만 그는 새로운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오시마 섬으로 가. 이것은 나가시마를 영문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납치 사건이 시작된 이래로 니시자와는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어떤 정치적 목적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단지 남쪽으로 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 납치범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니시자와의 요구에 응하고 그를 설득하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비행기 좌석은 2층으로 나뉘어 있었고 조종실은 2층 앞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있던 약 420명의 승객들은 아직 비행기가 납치된 것을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육지를 떠나 바다 위를 날자 왼쪽 승객들은 바다를 보았고 오른쪽 승객들은 후지산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원래 항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승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고 비행기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니시자와가 마침내 그의 진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직접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는 단지 직접 비행기를 조종하기 위해 500명 이상의 생명을 담보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기장을 붙잡아 조종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나가시마 기장은 이 몇 초의 시간을 이용해 몰래 항공교통관제소에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부기장이 조종실에서 쫓겨나고 납치범은 혼자 칼 한 자루만 들고 있었습니다. 몰래 구조 요청을 보낸 후 나가시마는 매우 침착한 어조로 니시자와에게 말했습니다. 고도를 조금 높여도 되겠습니까? 오시마 섬에는 구름이 많아 시야를 가려서 매우 위험합니다. 안 돼! 니시자와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이어서 나가시마를 미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니시자와는 부조종사석에 앉아 조종관을 잡고 세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는 자동 조종 모드 상태였고 그렇게 세게 흔드는 것은 극히 위험했습니다. 비행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나가시마는 자신의 조종관을 꽉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장석과 부기장석의 조종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어떤 조작이든 동기화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큰 반응이 없는 것을 보고 니시자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니시자와가 자유롭게 조종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분명 몇 분 안에 비행기는 사고를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니시자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종관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기장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이때 이 재앙은 더 이상 기장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11시 46분, 니시자와는 북쪽 요코타 기지로 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가시마는 동의했고 동시에 그가 주목하지 않는 틈을 타 재빨리 요코타 기지로 가는 자동 조종 모드를 활성화했습니다.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든 것 같았습니다. 승무원들은 2층 객실에서 노인과 어린이들을 1층으로 이동시켰습니다.
53세의 야마우치 준지 기장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종실 문 앞으로 왔습니다. 그 역시 ANA 조종사로 다른 비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홋카이도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500명 이상의 안전을 걱정한 야마우치는 범인을 제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행동은 당시 ANA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6.1편의 부기장과 승무원들은 범인을 자극할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그를 계속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종실 안에서 니시자와가 극도로 분노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는 것이 기장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다시 나가시마를 위협하며 조종 권한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장은 여전히 참을성 있게 설득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당신은 다른 비행기들도 보지 못하고 앞에 산도 보지 못합니다. 만약 충돌하면 결과는 매우 참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습니다. 니시자와가 그를 칼로 찌른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나가시마는 전혀 방비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차례 본능적인 저항 후 11시 54분경 그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때 니시자와는 직접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은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조종실의 버튼들을 마구 조작하며 자동 조종 장치를 끄려고 시도했습니다. 뜻밖에도 그는 우연히 성공했습니다. 비행기는 완전히 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게임만 할 줄 아는 자가 어떻게 실제 비행기 조종법을 알겠습니까? 그의 조종하에 비행기는 심하게 흔들리며 급격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그는 레인보우 브릿지 아래를 통과해 비행하는 자신의 오랜 꿈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낮아지자 지상의 많은 사람들도 이 극도로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항공편을 발견했습니다. 기내 승객들은 격렬한 흔들림 속에서 공황에 빠져 균형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한 승객이 외쳤습니다. 그놈은 칼 한 자루뿐이야. 다 함께 놈을 잡자. 아마도 모든 사람은 마침내 납치범이 이대로 비행기를 계속 조종하게 둔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외침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몇몇 젊은 승객이 즉시 일어서며 저놈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본 야마우치 기장은 6.1편의 사무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조종실 열쇠를 주십시오. 우린 저곳에 들어가 범인을 제압해야 합니다. 마침내 사무장도 동의하고 열쇠를 가지러 기체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야마우치는 예리하게 경보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형 접근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 소리였으며 비행기가 지면에 매우 가까워 언제든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전의 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이 경고음은 비행기가 곧 추락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때 비행기는 지면으로부터 불과 200m 거리에 있었습니다. 지상의 보행자들은 비행기가 일으키는 바람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행기에는 약 10,000리터의 연료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비행기가 지상에 충돌한다면 반경 300m 이내의 지역이 피해를 입고 화염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행기는 도시 상공에 있었고 그 아래는 인구 밀집 주거지역이었습니다. 만약 비행기가 추락한다면 이는 틀림없이 일본 항공 역사상 가장 끔찍한 참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야마우치 기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깨닫고 즉시 몇몇 승객을 불러 함께 조종실 문을 힘껏 밀어붙였습니다. 다행히도 당시의 조종실 문은 충분히 견고하지 않아 단 한 번의 몸통 박치기로 활짝 열렸습니다. 만약 지금이었다면 거의 부수고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간 후 몇몇 젊은 승객이 니시자와를 제압하여 조종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야마우치 기장은 조종관을 꽉 쥐고 온 힘을 다해 기술을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기수는 마침내 들렸고 빠르게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살았다고 생각하며 야마우치 기장은 매우 감격했지만 갑자기 비행기가 속도를 잃고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비행기가 갑자기 고도를 높일 때 엔진에 충분한 추력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야마우치는 조종관을 꽉 붙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가 스로틀을 조작하려 했다면 비행기는 틀림없이 아래의 군중 속으로 곤두박질 쳤을 것입니다. 이 순간 그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고 기내 승객들을 생각하며 죄책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로틀 레버가 자동으로 움직이며 앞으로 밀렸습니다. 비행기는 즉시 안정을 되찾고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의식을 잃기 전 나가시마 기장이 자동 조종 모드와 자동 출력 모드를 포함한 자동 비행 시스템을 작동시켰던 것입니다. 이 두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앞서 니시자와가 우연히 자동 조종 모드를 껐지만 자동 출력 모드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순간에 내린 두 기장의 결정이 기내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기내에 있던 의사 승객이 확인한 결과 나가시마 기장은 여러 차례 칼에 찔려 과다출혈로 순직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납치범 니시자와는 승객들에 의해 넥타이와 허리띠로 묶여 제압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레인보우 브릿지 아래로 비행기를 몰고 가겠다고 쉬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위기가 해제된 후 야마우치 기장은 코가 부기장에게 조종을 맡기고 자신은 나가시마 기장을 대신하여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비행기가 납치되었으나 범인은 제압되었습니다. 현재 하네다 공항으로 회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할 것이니 안심해 주십시오. 즉시 기내에서는 열렬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승객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12시 11분 6일편은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야마우치 기장은 떨리는 다리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만약 나가시마 기장이 미리 설정해둔 자동 출력 모드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나는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6일편 공중 납치 사건은 일본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첫 번째 하이제킹 사건이었습니다. 항공사들은 이때 비로소 모든 납치범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납치범의 조종실 침입은 기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인 니시자와 유우지에 대한 조사는 일본 공항 보안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니시자와 유지는 1970년 9월 8일 도쿄도 에도가 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매우 착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며 전형적인 엄친아의 본보기였고 자주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녔으며 성적은 항상 반에서 1등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당연히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눈에 니시자와는 교제에 능숙하지 못했고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공부만 알았고 괴짜 책벌레였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 번 괴롭힘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청소년기에 그는 비행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스스로 탐구했습니다. 그의 꿈은 조종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도쿄 의과대학에 합격한 후 그는 항공에 완전히 매료되어 모든 종류의 항공서적을 연구했으며 심지어 하네다 공항의 지도까지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공항 내에서 30분 이상 걸리는 도보 경로까지 외웠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을 매우 좋아했고 게임 속에서 비행기를 조종하며 위험한 기동을 하거나 단순히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자 정신적 위안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비행기를 가까이에서 접하고 알아보기 위해 그는 하네다 공항에서
수화물 운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은 매우 힘들었지만 그는 오히려 매우 좋아했습니다. 모은 돈으로 그는 비행기표를 사서 일본의 다양한 항공편을 타고 여러 종류의 비행기를 경험했습니다. 명백히 비행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기장이 지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의 눈빛은 존경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미래에 반드시 조종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그에게 실패에 맞서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듯 했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그는 자신의 노력 덕분에 항상 순조로웠습니다. 그는 노력만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일본 항공, ANA, 그리고 일본 에어 시스템의 조종사 채용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쌓아온 지식으로 합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꿈과 같지 않았고 세 항공사 모두 그를 거절했습니다. 크게 실망한 그는 철도회사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에 한 번도 진정으로 집중하지 않았고 마음속에는 항상 하늘을 나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무기력하게 일한 후 그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실패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항공에 대한 열정은 점차 강박관념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하러 가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항공 서적만 연구했습니다. 피곤하면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을 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고 성격도 많이 변해 가족들에게 자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부모도 한때 착하고 말 잘 듣던 아들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998년 니시자와는 정신분열증,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많은 항우울제를 처방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여러 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경찰에 의해 2달간 강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니시자와가 우연히 하네다 공항 1층 지도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그의 눈빛이 빛나며 미친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전에 이곳에서 일했던 경험과 결합하여 그는 뜻밖의 공항의 보안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허점을 이용하면 보안 검색을 피해 흉기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보안 허점이었습니다. 니시자와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도 주목하지 못한 문제를 발견한 항공업계의 천재라고 느꼈습니다. 이 허점을 보고하면 분명히 그는 중용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단지 이론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발견을 검증하기 위해 그는 하네다 공항에 가서 직접 돈을 내고 비행기표를 사서 실험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2번 모두 그는 쉽게 보안 검색을 통과하여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매우 심각한 보안 허점임을 확신했습니다. 직후 그는 공항의 보안 허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수성, 도쿄 항공국, 일본 공항 터미널 빌딩 관리 회사, 세계 항공사 및 여러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매우 진지하고 논리가 정연했으며 보안 허점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침입 경로와 방법까지 상세히 기술했고 마지막에는 공항을 위한 개선 조치까지 제안했습니다. 이 마지막 희망에 니시자와는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고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자신의 재능이 발견되며 심지어 채용되고 포상까지 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니시자와의 보고서를 받은 후 관계 당국은 매우 관심을 가졌고 즉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조사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보안 허점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거기서 멈췄을 뿐 어떠한 후속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문제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단 시간을 더 끌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비를 강화하는 데만 매년 최소 1억 엔이 추가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묵살되었습니다. 한편 니시자와는 여전히 응답을 기다리며 한 달 넘게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초조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항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문의했고 심지어 보답으로 보안요원으로 고용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측의 대답은 보안 허점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채용에 관해서는 인력이 충분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시당하자 니시자와는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이전에 새 회사에서 거절당하고 어렵게 찾은 희망의 빛마저 무참히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마침내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잠 못 이루던 니시자와는 보잉 747기를 납치하여 비행기를 조종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공항에 허점이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동 경로를 면밀히 연구하고 가방과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니시자와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몰래 그의 가방을 열어 칼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고 생각한 그녀는 가방을 숨겼습니다. 니시자와는 격분하여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방을 빼앗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시간은 1999년 7월 23일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음모, 니시자와는 자신의 광기 어린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경, 그는 하네다 공항 서비스 카운터에 가서 2장의 비행기표를 구매했습니다. 하나는 6시 45분 오사카행 항공편이었고 칼이 든 짐을 위탁 수화물로 붙였습니다. 칼은 기내 반입이 금지되지만 위탁 수화물은 객실과 분리되어 운송되기에 당시에는 칼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나머지 표는 하네다 공항에서 10시 55분에 출발하여 산치토세로 가는 6일편 티켓이었습니다. 6시 45분, 그는 위탁한 칼과 함께 오사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7시 45분, 오사카 도착 후 그는 즉시 8시 50분 하네다로 돌아오는 항공편 티켓을 구매하고 다시 짐을 위탁했습니다. 10시 7분, 니시자와는 하네다 공항으로 돌아와 칼이 든 짐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보통 짐을 찾은 후 승객들은 출구로 나갑니다. 하지만 니시자와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곧장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위장을 위해 안경을 쓰고 장갑을 꼈습니다. 그런 다음 칼이 든 가방을 들고 인파를 거슬러 올라가 직원용 계단을 이용해 2층 출발 게이트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이 직원용 계단이 바로 니시자와가 발견한 허점이었습니다. 이 계단은 본래 1층과 2층 사이 직원들의 교대 편의를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이곳을 통과할 수 있었으며 경비원도 출입 통제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하네다에 비행기로 도착해 짐을 찾은 뒤 이 계단으로 출발 게이트까지 올라가서 목표 항공편을 기다렸다가 어떠한 보안 검사도 거치지 않고 직접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경로를 따라 출발 게이트로 가려면 승객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며 휴대 수화물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가위조차 압수될 것입니다. 그래서 니시자와는 이것이 심각한 보안 허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그가 이전에 공항 측에 이 허점에 대해 경고하는 편지를 썼었지만 당시 직원용 계단에는 승객이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안내 표지판 하나만 추가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니시자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손쉽게 출발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하이제킹이면 그들이 자신이 옳았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려는 꿈과 보안 허점을 증명하려는 마음으로 그는
6.1편에 탑승했고 이는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2시 희생된 나가시마 기장의 아내가 집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나가시마 기장의 가족은 산재 보상을 신청했고 승인되었습니다. 노동당국은 나가시마 기장이 승객과 승무원을 보호하는 임무 수행 중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공중 납치 사건 희생자에 대한 산재 보상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총리와 교통대신은 그의 책임감과 용감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나가시마 기장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동시에 매년 7월 23일 오전 11시 54분 모든 ANA 직원은 그를 추모하며 1분간 묵념을 합니다. 6.1편의 모든 승무원 또한 민간 항공업계에서 최고 영예로 여겨지는 폴라리스 상을 수상했습니다. 단호하게 행동했던 야마우치 기장 역시 사회공헌 및 지원재단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납치범 니시자와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 그 자신이 하네다 공항의 보안 허점을 보고했으며 이번 납치극을 실행하기 위해 그 허점을 이용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상급기관은 마침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사건 발생 2달 후 승객이 출발구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는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습니다. 경비 인력을 증강했을 뿐만 아니라 차단문과 여러 조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니시자와가 발견했던 허점을 철저히 보완했습니다. 만약 처음에 지도부가 니시자와의 보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때 대응했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니시자와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그에 대한 재판은 5년 후로 미뤄졌습니다. 그의 정신 문제가 유죄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진술에서 니시자와는 단지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었고 보안 허점의 위험성을 증명하고 싶었으며 납치 후 자살할 생각이었고 기장과 승객을 해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또한 니시자와가 약물의 영향을 받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 및 판단 능력이 있었으며 사전에 매우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백히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2005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마침내 니시자와에게 하이제킹, 총포 및 도검류 사용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NA 6.1편 납치 사건의 이야기는 니시자와의 무기징역 판결로 막을 내렸지만 그 여운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니시자와는 착하고 공부 잘하던 소년에서 위험한 범죄자로 변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비극적인 변화를 초래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회와 책임자들의 무관심을 탓합니다. 왜 니시자와는 보안 허점에 대해 경고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묵살되었을까요? 만약 그 경고가 받아들여졌다면, 만약 니시자와가 제때 심리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니시자와를 돌아보면 우리는 모순으로 가득 찬 복잡한 인간을 봅니다.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미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수백 명의 생명을 기꺼이 이용하려는 이기적인 비행 망상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질병의 희생자, 고립의 희생자, 그리고 중요한 경고를 무시하고 이윤에만 관심 있는 듯한 시스템의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니시자와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경청의 중요성, 이해의 중요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무관심은 범죄의 싹이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공항보안 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니시자와가 쉽게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흉기를 비행기에 반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려스러운 허점을 보여줍니다. 다행히 나가시마 기장, 야마우치 기장, 그리고 승객들의 용기 덕분에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행운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항상 경청하고 주변 사람들, 특히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그들을 막다른 길로 내몰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상 경각심을 높이고 보안 시스템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개인의 안전이 바로 사회 전체의 안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가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